자, 이어서 비 오는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구가 동욱 남매를 찾아갔을 때 이 동욱이 여동생 동욱이 태도가 아주 차가웠습니다. 어, 그 원구가 상당히 당해하고 있는데 이 동욱이의 그런 공격적인 태도 뒤에는 이 동욱이가 몸이 또 편치 않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원구가 두 번, 세 번 이 동욱이 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동욱이가 마음의 문을 좀 열게 됩니다. 원구를 기다리게 돼요. 심지어 이제 비가 많이 왔으니까 바로 돌아가지 말고 집에 하룻밤 있다 가라. 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와중에 동욱이가 중중 떼떼중하고 옛날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를 하니까 심지어 동욱이도 가느다란 소리로 따라 부르는 것이었다. 자, 이 소설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주 짧죠. 잠깐의 이제 평화로운 순간인데 노랫소리가 그치고 나니 방 안에는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렸다. 이제 현실을 일깨워 줍니다. 또 그 습기가 방 구석구석 적시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동욱을 대하는 동욱의 태도였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이년저년 욕을 퍼붓는 거다. 이유도 있는데요. 병신 고운데 없다고 그녀 맘 쓰는 게 모두 틀렸다는 것이다. 우선 그림값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는 받아오면 반씩 나눠 가졌는데 이 오빠가 주문 받고 동생이 그리고 나눌만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동생이 자기 몫을 더 챙기는 거야. 좀 얄밉기도 하겠죠. 동욱이 생각도 있습니다. 동욱은 자기는 자기대로 약간이라도 미천을 장만해 두어야 비참한 꼴을 면하지 않겠느냐고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오빠가 나를 뒷바라지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 내 살 거는 내 살도리는 내가 챙겨야 된다. 당차죠. 현실적이고 생활력도 있어 보입니다. 좋게 보면 오빠도 이제 그걸 이해는 할 텐데 동욱의 마음을 생각할 때 헤어져 있으면 몹시 측은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얼굴만 대하면 왜 그런지 안 그러리라 하면서 동욱은 다 자꾸 화가 치민다는 것이다. 이게 동생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마음은 원래 안 그랬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제어가 안 되고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동욱의 심리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동욱에 대한 화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생을 잘 돌보지 못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일을 스스로 못하는 자기 형편에 대한 화일 수도 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든 시대 현실에 대한 지금 전쟁통이잖아요. 그런 하이기도 하죠. 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동생에게 화를 좀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시대의 현실에 대한 하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욱 남매가 갖고 있는 고통은 그 피난민으로서의 고통이다. 이렇게 옆에 적어 두었는데
보세요. 나도 너 같은 년 끌고 오고 싶지 않았다. 그 동생이 왜 나를 데리고 와서 화를 내고 그러냐? 어머니가 하도 애원하시듯 다 버리고 가더라도 니년만은 데리고 가라고 하 조르게 몹시 조르기에 끌고 와서 이 꼴이다. 뭐 내가 좋아서 너 데려왔겠느냐? 자, 전쟁통에 여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가려져 있죠. 엄마 아빠는 두고 또 가족이 다 같이 내려오지는 못하고 이산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 또 몸이 불편한 동생을 데려와서 조금 이제 짐스러워하는 마음도 보이고요. 또 동욱이 성격이 고분고분한 건 또 아니죠. 자, 어쨌든 동욱과 원구와 동욱 그 함께 있는데 후두둑 유리 없는 창문으로 들이치는 빗소리. 이 빗소리는 비는 끝도 없이 내립니다. 소설 내내. 자,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를 원구는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 한 4,000년 전인가요? 노아의 가족만 남고 다 이렇게 홍수에 갇혀 버렸는데 실제로 노아의 가족만 산 건 아니고 동물들도 같이 이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배경으로 한 그림들이 아주 많은데 이 그림은 작가를 지금 찾지 못했는데 네카 저 인도네시아 발리 섬 알죠? 거기 있는 미술관인데요. 거기 이제 그림을 올려둔 걸 봤는데 다른 그림보다 또 눈에 띄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별을 방주라 그러죠. 방주.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그 가축들을 이 동물들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상당히 평화로운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 앞만 봐도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런 평화는 사람이 없어야 평화롭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누가 일으켰을까요? 여기 사슴이나 코끼리가 전쟁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이 평화를 깨는 장본인은 인간입니다. 또 인간이 대가를 치르고 있고요. 주인공들이 이제 힘든 이유가 이 전쟁이 없었다면 또 이런 일들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장결인가 커다란 적선으로 생각하고 동욱과 결혼할 용기는 없는가 하고 동욱의 음성이 장꼬대 같이 원구의 길을 스쳤다. 이 장꼬대 아니죠. 또 뒤에도 또 같은 얘기 또 하는데 근데 원구가 대답을 안 합니다. 원구의 반응이 없어요. 좋다 나쁘다. 그 원구도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다리가 몹시 이제 불편한 친구인데 자기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동욱을 좋아는 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결혼까지는 고민스럽겠죠 본인도. 그리고 그 와중에 옆방에서 일단 널판지로 칸막이 하고 이런 집이니까 그 이가는 소리가 들리고 뒷방에도 사람이 사느냐니까 육순이 넘은 노파가 12살 먹은 소녀를 데리고 산다고 했다.
학고방이 가게란 뜻입니다. 요 노파도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이 동옥에게 엄청난 고통을 남겨주게 됩니다. 동옥이 돈을 떼 가게 되죠. 근데 이 노파도 뭐 따로 이렇게 떼어내서 소설을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2살 먹은 소녀랑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상당히 뭐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우리가 원미동 사람들 배울 때 없이 사는 사람들 형제 슈퍼, 김포 슈퍼 서로 다투었듯이 여기도 이제 비슷한 처지 같습니다. 자, 밑에 다 저녁 때 이제 붙여 써야 되고 저녁이 다 된 때란 뜻이고요. 자, 오랜만에 이제 동욱이를 만났는데 원구가 그 사이 동욱은 초상화 주머니를 폐업했다고 했다.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또 더구나 요즘은 국민병 수첩까지 분실을 했다. 이 국민병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2 국민병인데 그 당시에 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일, 현역으로 군대 가지 않는 대신에 후방에서 군사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일인데요. 뭐 운전을 해준다거나 밥을 대주거나 뭐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이 수첩이 없으면 그 자기 신분이 증명이 안 돼서 이제 군인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받으려고 했지만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삼수 갑산의 갈망정, 산수가 아니고 삼수. 북한의 개마고원 그 일대 삼수라는 곳이 있고 그 옆에 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지란 곳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지 중에 오지. 그래서 삼수갑산의 갈망정,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는데 어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 그 밑에 내용. 초상화가 팔리지 않게 된 다음부터 동옥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한층 더 자신의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쩔쩔맨다는 것이다. 언젠가처럼 내가 자네랑 동옥이와 결혼할 테야. 지금 3번인가 4번 얘기하고 있죠. 이 동옥이 얘기입니다. 나는 기어코 목사가 될 거야. 동옥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만이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 자, 이 무거운 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앞날을 헤쳐갈 것인가 그런 일도 될 것이고 또 어쨌든 집안의 가장으로서 동생도 보살피고 그런 부담이겠죠. 여기 무거운 짐은 자신과 동생을 좀 크게 보면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 동욱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에 또 동욱이 집에 갈 때도 이제 그날도 이제 비가 오죠. 이제 비가 오는 날에 이제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간 없었으면 좋을 일들이 생겼습니다. 동욱은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2만 한이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요즘 돈으로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천만 원 더 될까요? 빚을 주고 있었는데 노파는 이 집까지도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게 벼룩의 간을 떼먹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을 또 등쳐먹는.
자, 그 당시 세태 좀 비정하고 메마른 세상 인심 세태 또는 그리고 이제 새로 노파에게 집을 사서 들어온 주인 이자도 감대 사나운 자 아주 억세고 사나워 보이는 자 동욱이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하고 동욱도 성격이 있으니까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자 그랬더니 동욱이가 그래 내가 없으면 니년이 굶어 죽지 않고 살 테냐? 너 같은 병신이 단 한 달을 스스로 힘으로 살겠어? 동욱은 다시 생각해도 악이 받치는 모양이었다. 아주 그늘이 어둠이 깊게 들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인은 집을 빼라 하고 해결은 해야 되니까 원구도 좀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아무래도 방을 비워 주어야 하겠거든. 자기도 어디 구해 보겠나라고 하니까 자 원구도 이 동욱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챙겨야 한다는 마음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원구는 또 형편이 좋지 않아요. 때마침 원구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력화 행상을 하는데 이제 비가 또 계속 오니까 일도 없고 원구가 얻어 있는 방도 지리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다. 이 동욱이 남매 폐가랑 크게 다를 거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이렇게 동욱이 가서 집도 이렇게 얻어주고 상당히 폼나는 일이잖아요. 뭐 그런 역을 하고 싶은데 본인도 이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까지 곰팡이가 쓰는 것 같았다. 막 곰팡이 균이 이렇게 번식하듯이 우울과 근심이 이제 번지는 자기 처지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자기 연민의 마음. 자, 그렇지만 동욱이가 더 어려우니까 동욱이도 위로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원구는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찾아갔다. 이게 좀 늦었어요.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낡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 빗속에 서 있었다.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게 건물만은 아닌 것 같지요.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등장인물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러하다. 제일 앞에 있던 편 중에 생각나는 거 어떤 인생? 비에 젖은 인생들.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오랜만에 이제 갔더니 그 정말 이제 좋아한다면 또 동욱을 위했다면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줘야 되는데 이제 원구는 그러진 못했습니다. 이제 집주인이 나와서 둘 다 없다는 거예요. 동욱은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고 아까 국민병 수첩을 이뤘다는 얘기를 봤는데 이제 군대에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차출됐을 수도 있고 동욱도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스스로 나간 게 아니고 주인이 이제 자기 집이니까 비워달라고 강제를 해서 쫓겨나다시피 한 겁니다. 버티다가 원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갔겠죠. 끝내 만나지 못하고. 자, 처음에 주인은 이런 사정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동욱이 주려고 했던 통조림 이걸 이제 주인 사내에게 주니까 또 주인 사내가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노라고 하며, 사실은 동욱이가 정 누구라고 하는 분, 정원구겠지,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앴다는 것이다. 이게 웬 또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 원구와 동욱이를 연결하는 그 매개체 희망인데, 이 편지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인 사내가 하는 얘기가, 이 동욱이가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그만큼 벤벤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는 찌거리는 것이었다. 막 입이 있으니까 너 나름대로 그냥 얘기한다는 거. 몸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아주 비인간적이고 냉정한 그런 말들이죠. 차가운 말이고. 자, 이 얘기 듣고 원구가 어떻게 할까요? 이놈, 네가 동국을 팔아먹었구나.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들듯한 격분을 마음속 한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자, 드디어 막 선방 치는가 싶었는데, 원구는 원구입니다. 천근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이켰다. 자, 원구의 성격이 한 번 더 확인되죠.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진정성은 또 있잖아요. 소극적이고 좀 무기력한 모습.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 처음은 저기 사내에게 향했던 건데 지금은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분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양심과 자기 책임을 강하게 느끼는 모습이에요. 좀 괴로워하는 모습. 내가 조금 일찍 왔더라면, 내가 그 원구가 얘기했을 때 뭐 동욱이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괴로워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좀 무겁게 이렇게 소설이 끝났습니다. 이게 또 손창섭 씨 소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전체 정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물 관계는 지금까지 쭉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동욱이가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그 편지를 분실했잖아요. 이 둘의 연결고리가 이제 사라졌다는 뜻이고,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플 텐데, 좀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응원을 하는데 그 희망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현실, 편지 분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요 왼쪽이 비 오는 날 초간본 표지인데, 이 붕어인지 모르겠어요. 바닷속을 아주 자유롭게 유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죠. 뭔가 갈구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표지 같습니다.
자,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 그렇게 뭔가 목말라 하는데 원구도 동욱도 동옥도 다 사실은 마찬가지죠. 어떤 인물입니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상실한,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네요. 불구적 인물이다.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좀 불구적인 삶도 그 이 개인의 책임이기보다는 어디에서 왔다? 결국은 그 전쟁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세계의 행포,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전번 시간에 했던 거 배경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제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쟁이란 극한 상황이 가져다 준 비극적인 삶. 전쟁이 없었다면 이 동욱이는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가 됐을 수도 있고, 동욱이는 또 그림 그리면서 또 이름난 화가가 되었을 수도 있고, 물론 그 이후에도, 소설 이후에도 동욱이는 이름난 화가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계열의 소설을 실존주의 소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했네. 여기 일부 내 생각도 포함되어 있는데, 세상에 내던져진 개인의 존재가, 자,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봅니다. 내 의지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이 세계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 그런 존재가 세계의 부조리에 부딪히며, 이때 부조리는 뭐 이치에 닿지 않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인생의 의의를 발견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또 수시로 부딪히면서 그 과정에 어떤 선택과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의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는 소설. 지금 이 동욱도 원구도 그리고 동욱이도 이 세계의 행포에 당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바뀝니다. 결국 인간은 그 행위의 총합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멋있는 말은 내가 한 말은 아니고 샤르트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나라는 인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의 결과로 있다는 거죠. 그 지금 그 화면 앞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떤 선택의 결과물로. 그 이왕 선택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게 그냥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선택, 사라지는 삶, 이것보다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실존주의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주체적인 선택을 뭐 이렇게 해도 또 세상의 부조리와 부딪히고 그렇게 하겠죠. 그럼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이제 다듬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손창섭의 비 오는 날 같이 읽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